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요즘 코로나가 또 계속적으로 아마 또 확산되는 그러한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제 월요일 날 한번 보니까 주일날 이제 지내고 나서 주말을 지내고 나서 월요일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600명이 넘는 이런 인원들이 또 감염이 됐습니다. 우리 아마 그 효충과 산업체에 생겼어도 확진자가 한 명 있어서 또 아마 그 격리가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는 또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소독들 잘해서 여러분들 개인 건강에 유의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시간에는 국방과 국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민간 경제와 국방 경제의 상호 비교에서부터 국방비의 어떤 산업 연관 효과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제와 국방 경제의 어떤 상호 비교에서 국방비가 국민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 국가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 어떤 관심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제학적인 어떤 분석에서 보더라도 국방 분야의 어떤 투자와 지출은 국민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자와 그다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부정론자,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 그다음에 부정적 이러한 것도 아닌 무영향론까지 매우 다양한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론자들은 이런 국방 분야와 민간 경제 분야는 상호 대체제이며 그다음에 국방에 몇백억을 투자하면 민간 경제 분야에 투자 가능한 몇백억 원의 어떤 축출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민간 경제 주체나 시민단체에서 국방비는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낭비적인 지출이며 국민 경제의 어떤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비의 어떤 삭감 혹은 어떤 군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어떤 영토라든지 주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이 없으면 국민 경제의 바탕이 흔들리게 돼서 나아가 국가 존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방은 민간 경제에 맡겨놓으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에 도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방을 맡을 수밖에 없고 국방 분야에서 이러한 생산한 국방 서비스와 방위 산업의 어떤 생산품은 국민 경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므로 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제는 공공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에 대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어떤 군대의 양성과 그다음에 유지 자체가 낭비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나라 어떤 권융황제, 청나라의 권융 황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군대는 천일 동안 양성해서 하루를 사용한다. 그래서 천일 양병, 일일 용병 이런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평시에 위협에 대비해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양성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국가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의 효용 가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 시와 평화 시를 통틀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투자와 이 국방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분석은 이런 어떤 그러한 긍정적부터 무영향론자까지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만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어떤 투자와 지출에 따라서
이제 국민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방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간 경제 분야입니다. 자, 민간 경제는 이제 시장 경제를 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균형점에서 뭐가 생깁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을 인하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그죠? 고객을 유인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증가하면 여기에서는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줄여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경제 분야의 어떤 상품은 국방 분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다량으로 생산하고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경제는 자본과 어떤 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고 여기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서 이 자본과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노동이 이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수요자든 공급자든 완전히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로지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기업은 시장 점유율, 즉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여기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국방 분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수요자고 할 수 있는 이 소비자는 정부, 이 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는 소수의 어떤 방위산업체이고 대부분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비싸고 구매는 소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자유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독점, 또는 독과점이라고 하죠. 가점에 의해서 소수의 어떤 공급자가 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 예산이 가용해야 구매하고 그다음에 투자 규모가 거대하고 연구개발 여러 가지 이 성공 여부에 대한 이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비밀성도 높기 때문에 국방 시장의 어떤 진입 장벽이 높고 또한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무기 개발에 오랜 연구 개발을 거치게 되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 구매는 약속한 성능이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의 결정은 한계 효용이나 가격보다는 어떤 최종 성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국방 분야에서 무기나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자인 정부가 구매 약속을 해야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제3자인 의회라든지 예산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 소유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위협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경제 어떤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런 경제적 효율성을 국방 분야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국방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체계 분석가들은 국방 분야에 알맞는 비용 대비 효과 모델이나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원가 관리 모델, 체계 분석 기법, 효과성 제고 모델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효율성과 그다음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국방비와 국민경제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그 상호 관계, 즉 어떤 면에서는 이 긍정적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규모의 경제인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민간 분야 시장에서 이런 어떤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시장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여기는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규모가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규모 경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국민 경제 전체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민간 시장에서 생산력을 증가시키게 돼서 결국 민수품도 더 낮은 생산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비의 지출은 민간 시장에서의 어떤 금요 경제를 가능하게 해서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국방 수의 증가는 민간 시장과 군수 시장의 어떤 합계인 국민 경제의 어떤 총수를 증가시켜서 시장의 어떤 시장을 확대시키고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생산 단가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도표가 어려면서 보면 그림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지만 간단하게 보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방 수요가 없을 때, 국방 수요가 없는 경우 민간 시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은 이 P3 여기에서 여기에만큼 어떤 여기에서는 Q3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 수요가 없는 경우에 민간 시장에서는 여기 PC에서 여기 QC까지의 어떤 이런 면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국방 수요가 추가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방 수요가 추가될 경우는 요 PT에서 여기는 QT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제 국방 수요가 추가될 경우에 그다음에 이런 가격이 이런 어떤 Q만큼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죠. 이게 소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방비 지출로 인해서 민간 경제에서의 이익은 민간 시장에서 잉여 공급력을 축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이제 국방 기술의 민간 분야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분야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런 얻은 과학 기술이 민간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 여기에서는 활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국방 분야의 민간 분야의 파급 효과를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트기라든지 그다음에 레이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군용으로 어떤 면에서는 연구 개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민간 항공 산업과 정보 기술 산업에 의해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파급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급 효과, 기술 파급 효과는 이러한 국방의 이 파급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부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어느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그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 주체의 어떤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군사 과학 기술의 어떤 연구 개발에 있어서 원래 국방 분야의 목적이 시작됐지만은 민간 분야에 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 파급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과학과 민간 부분의 어떤 상호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후방 연관 효과인데 여기에서는 군사 분야 기술이 민간 경제 분야의 어떤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그다음에 GPS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 경제 분야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20세기, 그다음에 21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보 기술의 혁명을 가져와서 지식 정보 사회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이 이제 민간으로 이제 확산되는 파급 효과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후방 연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전방 연관 효과는 민간 경제의 어떤 기술이 군사과학 기술 분야의 어떤 이런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만환경, 비행기, 전자산업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이 군사 분야의 기술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떤 현상이라냐면 스피논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피논 현상. 이런 현상은 스피논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연관 효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무연관 효과는 뭐냐면 군사 분야 기술이 민간 경제 분야에 아무런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아무 효과를 미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때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에는
부정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 영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첨단 군사 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비밀 사항으로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민간 경제 분야의 어떤 파급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자, 군사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간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자, 군 국역화의 문제인데 이 군 국역화의 문제는 자, 군사 분야의 과학 기술은 전쟁에서 필요한 임무에 국한시켜서 무기나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 사용하기 쉽지 않거나 민수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군사 분야를 너무 과도하게 연구하게 되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어떤 면에서는 편협하게 만들고 오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네 가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이런 미친다는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민군 검용 기술을 통해서 민간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다. 그래서 자, 민수 시장과 군수 시장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총 공급 곡선이 이 민수와 순수의 어떤 수요 곡선과 만나지 않을 경우는 민수와 군수 시장 어느 곳에서도 생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반면에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민수와 그다음에 군수 분야에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민수 시장과 군수 시장 두 곳에 다 어떤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부수적 효과인데 국방 지출의 결과 대규모 군수 공장이 건설되었을 때 그 투자 자본과 장비가 후일에 이제 민간 단체에게 판매돼서 민간 업체가 싼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런 부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자본이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수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민간 사회와 다른 어떤 어려운 요건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이 군인력은 민간 시장에서 양질의 어떤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자, 공군 조종사와 해군 항해사, 그다음에 육군 특전사, 그다음에 해병대 이 온갖 악조건 속에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훈련됐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 숙련된 양질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아마 우리가 대한항공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생기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이 조종사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전역해가지고 민간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소량의 그런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런 대형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항공사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또 뭐 이런 어떤 조종사들이 많이 이런 간이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부수역 효과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느 어떤 민간 조직보다도 군대에서는 특별히 애국심이라든지 법 질서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존중과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높은 이런 고도로 훈련된 이러한 어떤 군복무를 마친 병사들이나 장교들 그다음에 우리가 부사관들 여기에 인원들이 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큰 역할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에서도 많은 그런 또 부분을 일정적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사용한 이런 현상들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부의 공유입니다. 자, 정부의 공유는 국방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그다음에 이 정보는 군사보호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사회 전체가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보는 한 번 생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민간 사회가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이런 어떤 전략 기법이라든지 분석 기법, 정보 이런 것들을 민간 분야에서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군에서 활용했던 것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위험 부담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경제행위 주체가 인지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민간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위험 부담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을 기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의 어떤 시각에서 볼 때 군사과학기술의 어떤 연구 개발은 투자비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 민간 기업은 투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기피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국가 전체의 어떤 시각에서 필요한 연구 개발에 따르는 개인적, 그다음에 사회적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연구소와 방위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위험을 대신 지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초기 이런 개발을 하고 그래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국제적 독점 이익입니다. 국제적 독점 이익이라는 것은 자,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이 정부가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군수품 생산에 투자하게 되면 국제 군수 시장에서 어떤 자국의 군수품이 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타국의 어떤 군수품보다 경쟁력이 이라는 것은 켜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보잉사라든지 맥도날드, 더글라스사 등 이런 어떤 국방 분야 투자를 받아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제 항공기 시장에서 제일 높은 경쟁력을 보이게 되었고, 그다음에 국제 무역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보면 고동훈련기라든지 고속정, 그다음에 기동형 헬기,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비교의 우위에 있는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해 된 이유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방위 산업에 정부가 집중 투자해서 얻은 결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시장의 어떤 실패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시장의 이런 실패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기업은 이런 자본 조달이 어려워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군수산업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초기에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업의 성과에 따르는 이 위험도도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진출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산업은 국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보조하고 그다음에 구매 계약을 보증함으로써 민간 자본시장이 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착수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자본시장의 실패를 이제 국방 분야가 시정하고 보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어떤 부정적 상호관계입니다. 부정적 상호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간 경제의 저축이나 투자, 수출 이런 구축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거와 이 스미스의 어떤 후진국, 중진국, OECD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과 이제 경제 성장 관계를 이제 분석하게 이제 해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 분야의 지출은 민간 경제에 가용한 어떤 저축과 투자,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에 이 마이너스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여기는 가용한 어떤 경제 자원을 배분을 놓고 민간 분야와 그다음에 국방 분야가 경쟁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서 이 자원을 쓰게 되면 민간 분야의 가용한 자원을 어떤 뺏어간다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이나 북한에서 이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민간 경제가 이제는 실패했던 사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민간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군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이런 군사비를 지출하게 되면 민간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 긍정적인 효과를 했다면 여기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보면 자, 국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 시장에서는 여기서 민간 시장 국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 시장에는 BC 가격에서 자, 여기에는 QC, 요 QC 가격. 그래서 여기에는 요만큼만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국방 수요가 없을 경우에 요만큼밖에 수요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 이제 국방 수요가 추가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국방 수요가 이제 추가될 경우는 생산 가격은 상승하고 국민의 어떤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PT에서 QT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 국민 저기 그 들은 여기만큼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큼 이렇게 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러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지출로 인해서 민간 수요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술 진보의 방향을 이제 오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게 오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어떤 특수 임무 수행에 접합하도록 자, 군수품을 연구 개발 생산한 이러한 결과 군의 수요는 부족하지만 민간 시장에서 이 호환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게 뭐냐면 자, 고가의 어떤 군 구경용 용품이라든지 생산은 어떤 면에서 민간 경제에서 이 사용 가능한 재원을 어떤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기술 발달의 방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민간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고급 인력을 군사 분야에 붙들어둠으로써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민간 기업의 어떤 기술 혁신을 지체시키는 이러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는 기술 진보의 방향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군수 산업이 부패된다. 자, 연구 개발을 거쳐서 생산된 군수품의 어떤 최종 가격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군수업체가 요구하고 정부가 승인한 이 비용 자리에 근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패가 개입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방부가 몇몇 군수업체 그다음에 연구소와 독점적인 계획을 체결해서 이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군수업체는 민간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경영 방식과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있어서 그것이 습관으로 되면 이제 부패가 체질화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투자 대비 산출이었던 비효율성을 유발해야 될 소지가 높다라고 여기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습니까? 자, 원가 비용과 그다음에 생산 실적이 공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감사적인 역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회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뭐 시민감사단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군수산업도 많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오픈된 이러한 현상이 돼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국방비의 변동폭이 클수록 군수산업과 국방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연구개발 획득 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해고될 경우에 민간 노동시장과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이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전체 국가 경쟁력의 어떤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의 유발 가능성은 뭐냐면 자, 국방비가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에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경제가 호황일 때 국방비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이제는 커진다. 그래서 이 호황기에 국민 경제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비의 지출 증가는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보 전파의 제한입니다. 자, 국방 분야에서 이제 연구 개발된 이러한 어떤 지식과 정보는 민간 분야와 달리 비밀로 분리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는 잘 보급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의 지식과 그다음에 정보가 민간 경제 분야의 이런 스피온 효과, 아까 했죠. 스피온 온 효과가 아니라 오프 효과가 되는 제한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 있어도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상 대외 비밀로 면에서는 대외 비밀로 분류되는 이런 유지됨으로 국방 분야에만 국한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군사 분야가 민간 분야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전파에 대해서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상호 부정적인 관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없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한 국가의 산업들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상호 구입하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연간표란 이 산업 간의 관계를 보통 1년 단위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기록한 행렬 형태, 이 행렬 형태의 통계표를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산업 연간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산업 연간 분석 또는 투입 산출 분석은 뭐냐면 이런 산업 연간표를 바탕으로 해서 각 산업의 상호 연간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을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연간 분석의 이론적인 토대는 이 왈라스의 일반 균형론으로 시장 경제에서 모든 경제 부분이 상호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여기에서는 왈라스의 그 산업 연관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민 경제의 두 가지 순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순환 과정은 첫 번째는 이제 소득 순환 과정이 있고 산업 간 생산물 순환 과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간의 산업 간의 생산물 순환 과정을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국민 경제를 분석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국민 경제를 분석하는 것을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방 산업 연관 분석은 이거는 산업 연관표, 이 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해서 방위 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이 수량적으로 일단 면에서 보면 분석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산업 연관표를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은 언제냐면 이 한국은행이 1960년도부터 이제 산업 연관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연관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세류열 방향은 각 부분이 재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출한 생산 비용의 구성이라든지 투입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입 구조는 중간재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 투입 부문, 그다음에 임금, 이윤, 간접재, 그다음에 본원적 생산 요소의 구입 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요소를 여기에서는 총 합한 것을 총 투입 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산업 연관표, 이 산업 연관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이제 산업은행이 이런 연관표를 작성함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자, 이제 방위 산업, 이 방위 산업의 어떤 산업 연관 효과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정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국산 나열을 어떤 제고할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탑재 장비의 어떤 획득 체계를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 설계 이전에 탑재 장치를 개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탐색 개발과 체제 개발이라는 어떤 두 단계를 거치는 방안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는 획득 물량을 통합해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 장비 생산 시에 국내 소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와의 어떤 협력을 확대해서 방위 산업체 간 연구 개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항공산업 분야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이 국내 업체를 확대해서 그다음에 수출 촉진을 위해서 연구 개발 시기부터 이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항공 산업에 대한 사전 분석과 사후 분석을 강화시켜서 여기는 개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사업에 어떤 스핀오프를 미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많이 하면 자, 방위력 개선 사업은 자, 산업 연관 효과와 비용대 효과가 효율적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위력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분야에만 제외하고는 다른 산업 분야와 그 다음에 산업 연관 효과가 어떤 비슷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항공 분야의 어떤 산업 연관 효과는 제조업보다도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이 산업 연관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요소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어떤 일종의 근거 없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가 어떤 면에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 중에서 아까도 했지만 후방 연관 효과가 실제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취업 유발 개수가 일반 어떤 산업보다 낮은 것은 이러한 수입 중간재 사용률이 높은 이러한 방위 산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방위 산업 기술과 전투 체계의 어떤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내 연구 개발 노력이 이제는 끊임없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한국의 방위 산업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방비를 국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여기는 긍정적, 부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국방비의 이러한 산업 연관 분석 결과는 민간 산업에 비해서 국민 경제에 더 높은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또는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방비와 국민 경제의 어떤 상호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발견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국방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라든지 어떤 정부의 유형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방비와 국민 경제의 이런 관계를 보면 일관되게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이러한 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별로는
적정 어떤 국방비 금유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어떤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정 국방비의 어떤 논쟁은 국방비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국가 안보적 측면에 대한 이 상이한 의견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어떤 국방비는 세계 평균보다 약간 어떤 면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국의 당면한 위협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 어떤 국방비 규모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적정 어떤 국방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속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국방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방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여기에서는 국방비의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첫째 국방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인데, 국방비의 안정성은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모두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은 민간의 어떤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국제경제의 어떤 불안정성을 여기에서는 이 국방비 안정성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장기간에 어떤 소요되는 전력 증강 산업의 특성으로서 인해서 국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야만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국방비와 다른 분야의 어떤 예산의 균형이 여기는 필요하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는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국방비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소련과 북한처럼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에 비해서 국방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편성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보 영역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이 안보 불감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면은 그때 시기에 보면 이제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외환 위기가 이제 우리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방 예산의 어떤 급격한 감소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이제 어떤 국력과 국방비 어떤 정비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 국가 경제의 어떤 규모를 초과하는 국방비의 지출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물가의 상승을 이때 초래해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이 국방비 지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물가 상승을 초래해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익의 보호와 확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군사적 능력과 역할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지평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해상교통로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수송 내의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인 능력이 이제는 더욱더 확대되고 요구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원전이 이제 폐기되는 이러한 상태가 막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얘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랍에미레이트에 뭘 수출했습니까? 한국이 원전을 수출했어요. 그리고 이 원전을 수출하면서 뭐를 제공했냐면 특전사 어떤 교육 이런 제도를 훈련 제도를 이거를 어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기술력과 함께 이제 군사적 지원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11위권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도 이제 자꾸 어떤 국방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국방비는 어떤 면에서는 국력과 국방비는 적절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작게 투자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많이 이 국방비를 예산을 또 많이 초래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불황을 또 가져온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국가 파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방비와 국민 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국방비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이 국방비를 실적으로 지금 투자하면 이게 많이 정리 이것보다도 안보적인 측면을 우리가 남북한 이 남과 북의 어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군사비를 어떤 면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투입한다고 하지만 뭐 그게 솔직히 봐서 보면 또 북한의 입장하고 보면 적정한가?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뭐 몇 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또 한번 따져봤을 때는 또 뭐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방비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이 지출과 균형을 유지하고 국력에 상하는 있던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적인 이러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에 그러한 노력들을 잘 우리가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국방비도 이런 어떤 지출과 균형을 맞아가는 이러한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국방과 여기에서는 이제 국민 경제에 대해서 여기는 상호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다. 여기에는 어떤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한 면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장점이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안 된다. 단점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국방과 국민 경제는 균형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또 국민 경제가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국방비는 그거와 비례해서 우리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마치고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국에서 그 연합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떠나는 그 로버트 에이브럼스 이 한미 연합사령관이 이제 13일 날 뭐를 얘기를 했냐면 밀리엄 호텔에서 이 환송식을 했습니다. 이 환송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그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브럼스는 뭐라고 했냐면 평시에 땀 흘려야 전시에 피를 안 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사에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주한미 사령관 13일에 고별사를 했는데 자, 평시에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리고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는 2018년 남북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2019년부터 매년 봄에 이 동시에 진행하던 키르졸브 그다음에 야외 기동 훈련,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만 이루어져가 있냐면 이 훈련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야외 실기동 훈련은 2018년 4월 독수리 훈련을 끝으로 이제는 그 훈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람스 사령관은 자,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되면 곤란하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한미 이제 그 사령관을 이제 마치기 전 그 한송 행사에서도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도전적이고 복잡한 동맹 현안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혈통 같은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스 사령관은 어떠한 잠재 적대 세력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으로 진화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여기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령관은 뭔 얘기했냐면, 이 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는 한국에 대한 어떤 잠재적 공격에 대응할 최고의 억지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인해서 한반도를 안정시켰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GDP, 즉 국민총생산 세계 10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한국에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 않았느냐, 한국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하여튼간에 이 에브람스 이 연합사령관은 한국의 이름도 또 우병수 대장이더라고요. 우병수 대장. 한국 이름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람스 이 연합사령관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흘린 땀은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특별히 우리 군인이니까, 그죠? 참 너무 훈련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발 훈련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참 이러한 문제는 잠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국방과 국민 경제는 상호 어떤 보완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어떤 우리가 훈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평상시 훈련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어떤 핍박을 살았고 6.25 전쟁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적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쉽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선진국, 특히 일본만 해도 이 자위대를 유지해서 40만 이상씩을 유지해가면서 자국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등한시하는, 그 다음에 너무 안일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 안보를 어떤 면에서는 좋게만 생각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적인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군에서 어떤 부하들의 훈련을 잘 시켜서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강의가 이제 아마 또 우리가 이번 주 강의가 이제 우리가 12주 차잖아요. 이제 두 번 강의가 끝나면 이제 15주 차 우리가 시험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중간에 연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작성을 하고, 모든 것들은 종강이 되면 강의도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과제도 다 제출하고,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이제 주말이지만 여러분들 시간 할애를 해서 강의도 들으시고 과제도 제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의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